오늘은 계약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엑기스로 오시면 되고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자, 엑기스 48번 계약의 종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나와 있죠. 자, 일단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다 채무를 양당사자가 지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쌍무. 양당사자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다. 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셋 다 유상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만으로 성립. 낙성계약이고요.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불효식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자,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우리가 계약 강론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세 가지 계약이 전부 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을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교환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거라는 거죠. 매매도 교환도 그렇습니다. 일시적 계약의 반대는 계속적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임대차 같은 거. 임대차는 존속 기간 동안에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고요. 일시적 계약의 반대.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이요. 증여하고 사용대차. 증여도 그렇고 사용대차도 그렇고 공짜로 하는 겁니다.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방만이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편무계약이죠. 자, 그리고 무상계약입니다. 무상. 어쨌든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성계약이다라는 거는 위에서 봤었던 매매교환 임대차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하고 9번 제가 외우라 그랬죠.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하고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별도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자, 위쪽에 7번도 보죠. 7번 도급계약 보이죠. 도급계약. 양당사자 둘 다 채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이죠. 공사 의뢰 맡기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낙성계약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10번에 보시면은 무상 임치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맡겼다라는 거죠. 임치는. 근데 돈 주고 맡겼어요? 공짜로 맡겼어요? 공짜로 맡겼죠. 그러니까 일방만 채무를 지죠.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럼 12번 내려갑니다. 민법상 쌍무계약들은 전부 다 유상계약들이라는 거죠. 민법에서 존재하는 모든 유상계약들을 집합시키면 유상계약들을 집합시켜요. 민법상 존재하는. 자, 이렇게 유상계약들을 집합시켰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계약들 중 대다수가 쌍무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유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쌍무가 아니라 편무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개 안 되지만. 그 중 한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 중 한 가지가 현상광고가 있었어요. 현상광고 계약은 유상계약인데 편무계약이거든요. 자,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됩니다. 쌍무는 유상이 맞아요. 근데 유상이라고 해서 그게 다 쌍무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도 있고 편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일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이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지문입니다. 추가입니다. 위헌부담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뿐만 아니라 위헌부담 같은 경우도 계약이 쌍무일 때 적용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 내려갑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그 구별 실익이 유상계약일 때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약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약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보험약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약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보험 가입을. 그러면 보험사가 있죠. 보험사, 뭐 삼성화재 그런 거. 그럼 보험사에서 약관을 만들어요. 약관. 자, 우리 약관 만들었어요. 보험 상품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우리 고객들은 보험 계약을 할 때 일일이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합의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약관이 있으면 그거 보고 가가지고 그냥 사인하는 거잖아요. 사인. 그러면은 이제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약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개개 계약 체결자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2번 내려갑니다. 보통거래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밑에 줄을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3번 내려갑니다. 그럼 약관은 왜 구속력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기다 사인했단 말이에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매달마다 보험금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구속력이죠.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약관은 어떻게 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약관 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인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는 다르죠. 그럼 왜 구속력을 가지는 거냐? 합의했기 때문이죠. 네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합의한 거야. 합의한 거. 그러니까 지켜야지. 보험금 납부해야지.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자체가 법규범이라든지 뭔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왜 구속력이 있는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인했잖아요. 그죠? 자, 4번 내려갑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조항을 집어넣었죠. 그건 공정을 잃어버린 거죠. 이러면 유욕에 써요. 무욕에 써요.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면. 자, 그 다음 밑에 좀 내려갑니다. 8번 보시면은 8번 밑에 8번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죠. 원래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8번에서 말하는 거는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따로 설명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도 내려갑니다. 약관 내용이 뭔가 명백하지 못해요. 뭔가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가급적 약관 작성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관 작성자가 고객들이에요? 보험사예요? 보험사 말하는 거죠. 보험사한테 불리하게 해석해버립니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제 밑에 쪽에 50번 계약의 성립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민법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립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이 지금 1번 밑에 나오고 있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 여기에 따라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은 87페이지 와보시면은 14번에서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 성립의 모습이 총 3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차 청약 먼저 보고 갈까요? 교차 청약은 양 당사자 둘 다 청약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교차 청약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고 있을 때는 양 둘의 청약이 둘 다 상대방한테다가 다 도달됐을 때
그 시점에서 계약 성립이라는 거죠. 도달 밑에다가 양청약이 발신된 때.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양청약 도달한 때, 발신한 때. 도달한 때. 그때 성립이에요. 발신이라 그러면은 틀렸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교차 청약에서 계약 성립 시점은 그 둘째 줄 봅니다.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가 결국 양청약 도달 시점이죠. 예, 그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15번 의사실현이요. 의사실현은 자,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 계약은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사실이 있을 때. 사실을 안 때 이러면 틀렸습니다. 안 때 X.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고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고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있는 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청약 승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85페이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은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을 확인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어떤 객관적이고 그리고 주관적 합치가 되면은 계약은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관적 합치라는 거는요. 이거는 당사자의 합치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합치. 그러니까 계약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 갑이 을한테 야, 나랑 결혼하자고 청약을 한 거지. 결혼하자.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누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승낙해야 계약 성립하죠? 을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뜬금없이 옆에 있던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승낙을 하면 이러면 계약이 된다고 계약 안 된다고? 이 계약 안 된다는 이게 주관적 합치가 안 됐다는 거죠. 당사자 합치가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합치라는 거는 어떤 그 가격의 합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되려면은 3억에 팔게요. 예, 3억에 사겠습니다. 그래야 계약이 되는 거죠. 2억 9천으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 합치가 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입니다.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했다는 거죠. 이런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해요. 무의식적 뭐라고요? 불합이. 엄청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불합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불합이죠. 불합이. 그러면 이건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 안 된 거예요? 예? 좌우지간 합의된 거, 합의 안 된 거. 합의 안 된 거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 성립 안 했다는 거. 성립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거 성립 자체가 안 됐어요. 이거 취소를 해요? 취소 못 해요? 취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는 계약이 성립해야 취소도 할 수 있죠. 맞나요? 성립해야 취소할 수 있죠. 성립해야. 근데 성립 자체가 안 됐다고. 성립 자체가 이거는. 계약이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 그럼 취소해? 취소 못해? 못해? 안 만들어졌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약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청약은 무엇인가? 1번입니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밑에 줄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약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제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진짜 어떤 부동산을 팔고 싶고 진짜 청약을 하는 경우라면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 판다고 매도해. 자, 매도하겠다고 청약이 되려면은 가격을 제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3억에 팔 거야. 3억에 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 제시 안 합니다. 가격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청약이에요? 청약 유인이에요? 유인이에요, 유인. 자, 지금 2번 단락 보세요. 갑이 대금을 확정 안 하고 주택 판다 그랬잖아. 대금 확정하고요, 확정 안 하고요? 확정 안 하고 집을 팔겠다 그랬다고요. 그럼 구체적이야, 안 구체적이야? 안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판다고 했던 건 청약을 한 거예요? 유인을 한 거예요?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을이 야 1억에 살게. 을이 1억에 산다 그랬죠? 이건 승낙을 한 거다, 청약을 한 거다. 갑이 처음에 을한테다가 갑이 처음에 을한테다가 야 내가 이거를 1억에 팔게. 1억에 팔게 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이 알겠어 1억에 살게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처음에 갑이 했던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청약에 대응해서 을이 하게 되는 요 의사표시 1억에 살게 요게 승낙이 돼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갑이 야 1억에 팔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격 제시 안 하고 그냥 판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건 청약한 거라고요, 유인한 거라고요? 이건 유인이에요. 청약에 유인을 한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이 1억에 삽니다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가 을이 하는 이 의사표시가 구체적인 처음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승낙을 하는 거, 을이 청약을 하는 거, 청약을 하는 게 돼요. 그럼 청약까지만 됐다는 거지 지금.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지문입니다 지금. 처음에 갑이 했던 의사표시가 유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달랑 내려갑니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네요. 준공전에 외형 재질에 관해서 분양 광고에 표현했어요. 그럼 분양 광고에서 떠들었던 것들은 청약으로 봐야 돼요? 청약 유인으로 봐야 돼요? 유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네 이 나쁜 놈들 광고할 때는 막 다 될 것처럼 해놓고 이 나쁜 놈들아 막상 지어놓으니까 막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광고 갖다 때린 거는 청약으로 봐야 되니까 유인으로 봐야 되니까 유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유인으로. 자, 밑에 3번 내려가 보세요.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계약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그냥 광고라고 나오면은 일단 우리 문제 풀 때 유인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락에 아파트 분양 광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갖다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유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4번 내려갑니다. 청약은 특정인한테다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밑에 내려갑니다. 효력이요. 청약의 효력은 격지자니까 도달한 때 생겨야 발신한 때 생겨야? 도달이죠. 도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 자체가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도달주의. 예.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당사자 관계가 격지자일 수도 있고, 자, 떨어져 있는 격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는 대화자일 수도 있죠. 격지자와 대화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우리 시험에서 청약이라고 나오면 청약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격지자가 됐든 대화자가 됐든 전부 다 발신한 때요, 도달한 때요? 다 도달한 때죠.
격지자도 도달주의, 대화자도 도달주의. 어쨌든 간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원칙은 다 도달주의라고 해야 되죠. 다만 이 승낙이 나왔을 때는 격지자일 때가 발신주의죠. 여기를 외우라 그러죠. 여기가 예외입니다. 아무리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해도 대화자 관계 속에서는 요게 도달주의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지금은 승낙이라고요? 청약이라고요? 지금은 청약이죠, 청약.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도달한 때. 자, 오른쪽 갑니다.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했고 청약에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청약자는 이거를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를 못해, 철회를. 기다리셔야 돼요. 청약의 효력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나랑 결혼해, 결혼하자라고 청약할 수 있잖아. 그죠? 청약. 갑이 청약을 했죠.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가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때. 을한테 청약이 도달하죠. 도달하면 도달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청약의 효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청약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려주긴 하는데 승낙의 기간이 있습니다. 승낙의 기간. 승낙 기간은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밑에 쪽에 6번 보세요. 6번. 승낙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약자 쪽에서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도 있고 승낙 기간 안 정하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 청약이죠.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정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야, 나랑 결혼하자. 근데 나는 5월 31일까지만 기다려줄게. 이때까지 답 안 하면 나 딴 여자랑 결혼할게. 이렇게 갑이 이렇게 청약해요. 그럼 청약의 효력이 언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5월 31일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럼 뭐 계속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릴 수 없잖아. 바쁜데. 맞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할 생각이면 이 안에 답을 하시라는 거지. 답 안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계속 기다려요. 요 날까지만 청약 효력이 있어요. 요날까지만 청약 효력이 있는 거라고. 그럼 대신에 5월 31일 전까지는 승낙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갑이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은 청약했던 거 있죠. 청약했던 거를 도로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다. 청약의 구속력. 을한테 5월 31일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면 그 날짜까지는 딴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요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철회 못 한다고, 철회 못 해.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죠. 기간 정했다고요? 기간 안 정했다고요? 기간 언제까지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뭐 젠장 평생 구속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언제까지라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일단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약의 효력이 유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에 청약 구속력이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가지고 효력이 생겼다. 다시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여기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청약, 즉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아니 뭐 제한 능력자 되더라도 효력에 영향 없다 그러죠. 유효잖아요. 유효.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7번으로 내려갑니다. 7번. 승낙의 상대방입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한테다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자한테다가 하는 거죠. 즉 특정인한테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승낙은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청약은 되지만 승낙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내려갑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어쨌든 간 원칙적 맥락에서 봤을 때는 도달주의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라는 거는 대화자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이 의사표시라는 거는 전부 다 도달했을 때.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전부 다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예외죠. 예외. 출제 많이 됐었죠. 격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승낙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도달한 때 발송한 때 그땐 발송한 때라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9번 지문. 여기도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승낙의 자유입니다. 원래 청약자 쪽에서 청약을 할 때 야, 나랑 결혼해 라고 했을 때 을은 답을 해줘야 돼요? 답을 안 해도 돼요? 답을 해야만 돼? 답을 안 해도 돼? 답을 안 해도 되죠. 씹어도 돼요? 씹어도 되죠. 씹어도 되죠. 예를 들어 갑이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야, 너는 이제 5월 31일까지 답을 해야 되고 5월 30일까지 답해야 돼. 만약에 이 날짜까지 네가 답 안 하면 답 안 할 시 승낙으로 간주한다. 에? 승낙으로 결혼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에? 승낙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얼척 없어가지고 답을 안 하셨다고. 에? 미쳤구만. 답을 안 했다고. 그럼 계약이 되는 거 계약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효력 없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 보시면 미리 정한 기간 내로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할게. 에? 승낙한 걸로 본다. 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력 없음. 답 안 해도 됨.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이 지문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11번 볼까요? 11번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는 경우입니다. 깔끔하게 승낙 안 하고 조건 붙여서 혹은 2번 단락 변경을 가해서 이렇게 승낙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새롭게 청약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갑이 자기 땅을 을에게 매도 청약했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 뭐 한 3억에 판다 그랬어요. 3억에. 근데 을이 깔끔하게 승낙했어요.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어요.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다는 거죠. 2억 9천 해주면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새롭게 청약을 한 거죠. 그럼 일단은 계약이 되는 거, 계약이 안 되는 거, 성립이. 일단 안 되는 거죠. 자, 12번 내려갑니다. 연착된 승낙입니다. 기간 지난 후에 도착됐다는 거죠. 연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 네, 그 말. 자, 요까지 해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88페이지입니다. 51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일단 1번에 보시면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법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갑이 처음에 갑이
공장을 판다 그랬어. 내가 공장 팔게. 그리고 을이 공장을 10억에 사기. 10억에 매수하기. 10억에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합의. 근데 을이 이제 10억에 사기로 했으니까, 자, 이제 대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뭐 은행 가가지고 막 대출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계약이 체결하기 전부터 공장은 이미 멸실이었던 거예요.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라. 계약 체결 후에요, 계약 체결 전부터요. 계약 체결 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원시적이면서도 전부가 다 불능이라는 거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그때 공장이 있었다고요, 공장이 없었다고요? 공장 없었다고요. 이러면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이러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고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공장을 넘겨야 돼요? 공장 안 넘겨도 돼요? 공장 안 넘겨도 되죠. 을은 10억 줘야 돼? 10억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헤어지자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효니까 더 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 대출 받았잖아. 대출 받았고 나 이자 나왔어 지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 지금 위약금 나왔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을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손해가 왜 생겼냐 이게? 난 계약이 유효라고. 난 계약을 유효라고 믿은 거죠. 내가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계약이 유효라고 생각해서 대출 알아봤던 거죠. 이거를 신뢰 손해라 그래요.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을이 받은 손해다 이 말이죠. 신뢰 손해. 그래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적용되면은 이 을은 신뢰 손해에 대해서 갑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배상을 해라 이 나쁜 놈아. 배상 청구. 요게 가능하다는 것이. 신뢰 손해 배상 청구. 그래서 이 신뢰 손해 액수를 산정해 봐야 돼요. 야, 대출 이자 얼마 나왔냐? 대출 이자. 야, 대출 이자 이 나쁜 놈아 100만 원 나왔어. 100만 원. 위약금도 100만 원 나왔다. 그럼 손해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다음 플러스 내 정신적인 손해,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3억. 네? 3억이 나왔다. 이렇게 을이 주장했던 거예요. 3억 200만 원 내놓으라고. 그죠? 자, 근데 아무리 신뢰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거는 자, 유효라고 가정했을 때. 자, 유효를 가정했을 때. 유효였다면은 을이 얻었을 이익이요. 얻었을 그 이익을 가리켜서 이행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이익을 넘어서까지 신뢰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였다면 공장이 실제 존재했었고 을이 무사히 공장을 샀더라면 나는 10억의 공장 매수해서 내가 전매 차익을 해가지고 내가 공장 손보고 팔아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을이 계약이 유효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게 얼마라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안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3억 200 전부 다 배상 청구 못 한다고요. 얼마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얼마까지?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끝에 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이 성립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약이 원시적 전부불능이라서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라는 거는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성립 안 됐다는 거예요? 성립된 거임? 성립 안 된 거임? 성립된 거예요. 그래야 무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못생겼다. 잘생겼다. 라고 하려면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예? 얼굴이 있어야 잘생겼네, 못생겼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무효잖아, 무효.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 효력이 생기면은 유효라 그러고, 효력 안 생기면 무효라 그러죠. 그거 하려면은 일단 계약이 있어야 돼, 계약이 없어도 돼? 있어야죠. 일단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어쨌든 간 존재해야 성립이 돼 있어야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 무효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하는 말은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밑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정하고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전부가 수용돼 버렸죠. 토지가 이렇게 전부 다 수용돼 버리면은 땅을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계약 체결 전에 수용돼 버렸거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5번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상대방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내려면은 첫째, 계약은 원시적 전부불능이었어야 한다. 자, 어쨌든 계약은 첫째, 원시적 전부불능이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일방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니는 공장이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팔아 먹었네? 판다 그랬네? 너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 이 원시적 전부불능을 몰랐고 무과실이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몰랐고 무과실. 요 세 가지가 성립.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상대방 을을 말하는 거죠. 이 을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이고요. 자, 그다음 밑에 신뢰 손해로 내려가 보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다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입니다. 알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갑을 말하는 거예요? 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죠? 을 말하는 거죠. 을. 이 을은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이 누구예요? 안 상대방이 갑이겠죠. 안 상대방 갑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서 신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 손해배상은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둘째 줄에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이행이익이랍니다. 신뢰손해 액수는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8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어요.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수량 부족이라 그래요. 수량 부족. 이런 걸 수량 부족이라 그런단 말이죠. 만약에 처음에 갑이 을한테다가 내가 토지를 1000제곱미터를 팔게.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를 팔겠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을이야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측량해 보니까, 야, 측량해 봤더니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 이런 걸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봤었던 수량 부족이라고 그러죠. 수량이 부족해. 그럼 수량이 부족하다는 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제곱미터였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매매하기로 했던 건 1000제곱미터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800제곱미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만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가 부족했던 거는 처음부터 200제곱미터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고 나니까 부족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800제곱미터짜리였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이지만 일부가 불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자, 줄여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라고 하는 요 법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요 법리가 이쪽 사례에다가 요거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적용되려면은 원시적 불능이면서도 무슨 불능이어야? 전부 다 불능이어야. 그때 이 개체과를 적용시키는 거랍니다. 근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원시적이긴 하지만 무슨 불능이어서? 일부가 불능이어서. 이때는 담보 책임에 따로 규정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개체과를 적용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죠. 아니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불능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러거든요. 후발적으로 불능일 때는 역시나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체과는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거, 후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거.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일단 동그라미 8번 다시 보죠. 동그라미 8번.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이야. 그거를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일부가 불능이라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제3자가 불질렀죠. 자, 10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됐죠. 11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죠. 이것들 전부 다 후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요? 적용시킬 수가 없다고요?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 자, 여기까지 계약의 성립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89페이지 50 밑에 2번에 보시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